남자가 이렇게 얘기해. 지분 비율 따져보자 라고 얘기했어. 그럼 여자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. 사랑하면 원래 반반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. 피디님들,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집도 구하고 이 혼수까지 들인 신혼부부가 파혼을 고민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서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집값이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. 이건 거지. 신혼집에 누구 이름을 올릴지, 그것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요? 공동명의 뭐 이런 거가 문제였던 거야. 보니까 집값이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.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2억, 그리고 남자 자체가 모은 돈이 2억, 거의 이제 4억이죠. 본인 4억과 대출 4억,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한 거야. 근데 여자도 가져가긴 했어요. 결혼 준비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 썼대요. 1억은 대출 원금을 갚았고 5천만 원은 가정과 가구, 이 결혼식에 들어간 거지. 그리고 남은 대출이 한 3억 정도 남은 거는 둘이 같이 갚자 이렇게 된 거야. 여기까지만 들으면 서로 무난하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가 물어요. 나도 1억 5천 했는데 왜 집은 오빠 단독명인 거야? 여자 입장에서는 1억 5천에 큰 돈을 썼는데 왜 같이 사는 이 집에서 내 몫이 사라진 거야? 이건 거지.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 돈과 자기 돈 4억이 들어가 있잖아.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공동재산으로 해주라고 하니 남자 입장에서 안 된다. 이해돼요? 남자들 입장에서? 애매한데요 이거 약간? 둘 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과연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입니다. 혼수 총액의 착시입니다. 여자가 체감하는 건요,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1억 5천이에요. 그래서 그 돈 전체가 신혼집에 들어가겠다고 느낄 수 있는 거야. 하지만 이 통장에서 나간 돈과 집에 남은 돈은 같은 숫자가 아니야. 대출 원금에 들어간 1억으로 빚을 갚았죠. 이거는 집에 빚을 줄인 건 맞아요. 반면에 가전하고 가구는 어떻게 했어? 함께 쓰죠.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올라. 줄어들죠? 줄어들지. 결혼식은 추억이 남아. 근데 되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야. 아니야. 차량 선납금은 이 차의 가치이지 아파트의 지분은 아니에요. 이 돈들도 결혼에 필요한 지출이 맞긴 해요. 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거나 빚을 줄인 돈은 아니에요. 이게 뭐냐면 누구 돈이 더 귀한 게 아니라 남긴 권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. 대표님 1억 5천 실제로 쓴 건 맞잖아요. 근데 그걸 왜 또 나눠서 봐야 돼요? 그러니까 실제로 섞여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야. 공동으로 소비한 돈은요, 부담 비율을 따져봐야 돼. 즉 집에 남은 돈은 취득 기여와 세무 부담을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두 계산을 한데 섞잖아요. 소비까지 집 지분에 기여한 것처럼 보여요. 그럼 대표님 공동으로 쓴 가정과 결혼식은 여자 돈으로만 보니까 이거 손해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래서 이 공동 비용을 여자 혼자 부담하는 것도 이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. 그래서 이 지분을 결혼하기 전에요, 무조건 따로 합의해야 되는 게, 그래서 합의를 하란 얘기예요. 남자가 죄책감에 지분을 내줘. 갈등을 그래도 끝나지 않아. 왜?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를 수 있죠. 집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? 억울함도 함께 올라. 결혼 영수증을 한 문큼 이렇게 들고 와도 집문서로 자동으로 이게 전환이 돼, 안 돼? 안 되는 거지.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. 안 된 거니까 이런 문제가, 돈 항상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야. 두 번째입니다. 그럼 여기서 부모님이 준 돈은 누구 돈일까? 앞에서는 결혼 비용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봤어요. 근데 이제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 돼. 이번 사연에서 남자가 4억을 먼저 넣었지. 근데 그 중에 2억은 누구 돈이야? 남자 부모님의 돈이야. 남자가 직접 번 돈은 아니지만 집값으로 실제로 들어갔죠. 그래서 부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산해서 없앨 수는 없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여자가 친정에서 1억을 받아서 혼수에 썼어. 여자 입장에서 그 돈까지 내가 여기다 혼수에 썼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? 안 할 것 같아요? 하지.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뭐야? 시댁에서 오빠 돈이 아니라 아버님이 준 돈이잖아 라면서 이걸 빼버렸어. 이것도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친정 돈과 시댁 돈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부모가 준 돈은 무조건 자녀의 집 지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? 무조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아들에게 준 돈인지 부부에게 함께 준 돈인지 그걸 확인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돈인지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또 달라져요. 그럼 결국 부모님 돈을 인정해주면 결혼 생활에 부모님이 간섭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전혀 아니죠. 돈을 보탠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부모에게 결정권을 주는 건 엄연히 달라요. 부모의 지원금은 집 지분을 판단할 때만 계산해야 되는 거야. 그 돈을 줬다고 해서 우리 둘의 생활 방식과 부부의 결정을 부모가 결정할 수 없어. 두 사람이 정해야지. 실무에서는 이 말보다 어때? 실제 내역을 훨씬 더 보죠. 그래서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, 누구에게 줬는지, 반환 약속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요. 그러니까 남자의 부모 돈만 빼버리면 돈뿐만 아니라 부모의 희생까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지. 친정돈과 시댁돈은 누구의 돈이라고 할 거 없이 똑같은 부모의 돈이에요. 그래서 둘 다 계산의 기준도 같아야 되는 거야. 세 번째입니다. 앞으로 갚을 돈도 내 지분인가? 이 사연을 보면은 여자는 세전 연봉이 7천이고 남자가 더 작네. 세전 5천이네. 남은 대출 3억을 같이 갚기로 한 거야. 여자는 앞으로 내가 돈을 더 갚을 테니까 지금 지분에 반영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여자가 미래에 기여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여자가 실제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대출금을 갚아. 그럼 그만큼 인정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. 하지만 연봉이 높다는 것과
것과 대출 원금을 실제로 갚는 건 달라. 왜냐하면 여자는 출산하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실직이 생기면 어떻게 돼? 상환 비율은 남자한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. 즉 앞으로 낼 돈은 확정된 거야 아닌 거야? 확정 기여가 아닌 거야. 누군가 그러잖아요. 실제로 더 벌고 더 갚을 사람인데 미리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반영할 수 있죠. 다만 지금까지 낸 돈과 앞으로 낼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현재 투입 자금과 실제 채무 부담은요. 지분 협상의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. 그럼 대표님 대출 갚을 때마다 지분을 바꾸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? 맞아요. 대출을 갚을 때마다 등기를 계속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. 그래서 실제 상한 내역을 기록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할지를 합의해야 되는 거지. 그래야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바꿀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.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? 물론이죠.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.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세금과 이 등기 문제는 계약 전에 전문가한테 따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. 말로만 약속하고요. 기록을 남기지 않잖아?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.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.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. 미래를 실체보다 좋게 예상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낙관 편향이라고 해요. 결혼 전에는 지금의 내 아이 소득과 직장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가 있어 없어?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뒤에는 약속과 실제 상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. 결혼 전에 왜 이렇게 치사스럽게 돈 한 푼 뭐 두 푼 갖고 이렇게 꼼꼼하게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록은 남자를 지켜주는 장치이면서 지금 더 많이 내고 있는 여자의 가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. 앞으로 낼 돈은 약속이잖아요. 현재 지분 협상은 뭐예요? 실제로 낸 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정확히 해야 돼요. 네 번째입니다. 사랑하면 무조건 반반인가? 마지막은 계산을 꺼냈을 때 벌어지는 실제 일이야.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. 지분 비율 따져보자 라고 얘기했어. 그럼 여자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. 오빠 나 못 믿어? 사랑하면 원래 반반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? 계산을 꺼낸 남자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? 결혼을 망치는 사람이 돼버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싫고 치사스러운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걸 멈추고 5대5로 동의를 해요. 하지만 이 공동명의는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권인 거죠. 그러면 실제로 공동명의가 여자한테 안정감과 책임감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? 맞죠. 둘 다 비슷하게 돈을 넣었어. 그리고 빚도 함께죠. 근데 5대5로 해. 그럼 어때? 입장에서는? 괜찮지. 그러면 5대5를 먼저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거를 수는 없겠네요? 그쵸. 그래서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. 근데 중요한 건 숫자를 공개하고 다른 비율도 논의할 수 있느냐야. 그러니까 계산을 거부하고요. 사랑으로만 압박하잖아. 감정적으로. 그럼 이게 정상적인 협상이 돼야 안 돼. 안 되지.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돈 가지고 아유 쪼잔하게 그냥 한쪽에서는 사랑을 증명해라. 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몰아붙이면 다른 한쪽은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 이거를. 근데 민법에서 좀 보니까 지금의 소유권과 이혼할 때 이 재산을 나누는 거는 기준을 구분하더라고. 그래서 현재 등기 지분 있죠.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얼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야. 그리고 이혼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재산을 나누잖아요. 그 기준은 부부의 기여 그리고 여러 사정을 따로 보더라고.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집값, 부모님의 지원금, 대출, 상환 방식 이걸 한 표에 올려야 돼. 그리고 그 계산을 설명할 수 있잖아. 그러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협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여자의 편이 아니라 여자가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라고 해서 이게 여자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야. 그러니까 비율과 근거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가 진짜 기준인 거죠. 그리고 실제로 남자도 여자가 보탠 돈에 대해서 너무 작게 보면 안 돼. 실제 대출 원금에 1억 들어갔잖아. 이거가 있으니 지분 협상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살아봤잖아요. 쉽게 풀리는 거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고요. 초반에 조금 어렵고 조금 껄끄럽더라도 정확하게 해놓으면 마무리는 괜찮더라고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비스무리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좀 제시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